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필사본 소설 설공찬이. 들어가며 채수 쾌재정 달밝은 밤에. 이 글은 원래 설공찬이 한 말이야. 설마 죽은 공찬을 잡아 가두게 하겠느냐. 하하하. 1510년 중종 5년 경상도 함창, 현재는 경상북도 상주.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이었다. 밤늦은 시각, 쾌재정 기와 처마 끝엔 둥근 달이 걸려 있었다. 붓을 잡은 채수의 오른손이 떨렸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살포시 잡고는 정성껏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공천 차인지신 엄유수월 능언기원 급명문사 심상 영일종소 언급소 서서지 불력일자자 욕기전신이. 설공찬은 남의 몸을 빌려 수개월간 머무르면서 능히 자신의 원한과 저승에서 들은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공찬으로 하여금 말한 바와 쓴 바를 쫓아 그대로 쓰게 하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이유는 이 글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다. 채수는 마지막 문장을 나지막한 소리로 읽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붓을 내려놓았다. 그는 구들방을 나와 쾌재정 현판 아래 섰다.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어찌 감히 할 짓인가? 이것이 어찌 감히 할 짓인가? 그는 병인년 1506년 일을 떠올리며 마음에 생채기 마냥 새겨진 말을 되뇌었다. 그의 눈앞에는 요사스러운 군사들과 도깨비불처럼 휘날리는 횃불이 대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가득했다. 그때 인기척이 났다. 아버님, 해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쾌재정에 계십니까? 바깥바람이 차옵니다. 사위 김감이 큰딸과 함께 정자 앞까지 와 있었다. 걱정이 돼서 나왔느냐? 마침 잘 왔느니라. 이리 올라와 방으로 들졌구나. 채수는 사위 김감과 큰딸이 방에 앉자 그들 앞에 설공찬 전이라 쓰인 한자를 내밀었다. 이것은 쓰고 계신다던? 큰딸이 반색하며 설공찬 전을 바라봤다. 오늘에야 글을 갈무리 지었느니라. 김감은 호롱불 아래서 한 장씩 읽으며 아내에게도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한자 한자를 눈으로 집어 삼킬 듯이 읽어나갔다. 얼마 후 김감이 마지막 한지를 내려놓았다. 놀란 토끼 눈으로 장인 채수를 바라봤다. 설공찬의 홀령이 직접 전한 이야기라고 하여도 세상에 내놓으시면 필경. 김감도 그때 병인년의 일로 조마조마한 마음을 한시도 내려놓지 못했다. 영의정 박원종 대감의 집이었다.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을 모사하던 바로 반정 전날 밤이었다. 오늘 같은 달밝은 밤이었다. 오늘의 일은 비록 반란 반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덕망 있고 무게 있는 인물이 없어서는 안 될 터이니 채수를 청해오너라. 이번 일에 채수만한 인물을 빠뜨릴 수 없지. 무사를 보내 그를 맞이해 오도록 하게. 만약 채수가 오류하지 않는다면 그 머리라도 가져와야 할 것이야. 김감은 박원종 대감의 마지막 말에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장인 채수의 성품이나 평소의 말로 봐서는 분명 이번 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게 뻔했다. 만약 장인이 빠진다면. 김감은 다급한 마음에 다음날 아내를 불러 장인을 모셔오게 했다. 술상을 거하게 봐서 장인을 잔뜩 취하게 만들었다. 다시 집으로 모셔가는 척하고는 거사 현장인 대궐 문으로 데리고 갔다. 채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궁궐은 아수라장이었다. 이것이 어찌 감히 할 짓인가? 이것이 어찌 감히 할 짓인가?
김감은 그때 장인의 울부짖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다. 채수는 김감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수염을 가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필경 무엇이냐? 필화 사건이라도 일어난단 말이냐? 하하하. 설공차는 들은 이야기가 맞습니까? 스스로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감은 염려스러웠다. 혹시 장인어른이 지어낸 이야기면 분명 해가 미칠까 싶었다. 나도 들은 이야기니라. 내 생진려서인 순창 설씨 가문의 설충란에게 말이다. 그가 내게 죽은 아들인 설공찬이 사촌 공침에게 빙의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구나. 그리고 설공찬이 전했다는 저승 이야기도. 아버님, 들은 이야기라고 해도 이 글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혹시 문초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큰딸은 설공찬전이 쓰인 한지를 품에 꼭 안으며 말했다. 하하하, 내가 파직과 유배를 어디 한두 번 당했느냐? 이 늙은이도 조상님 배울 때가 다 되었다. 김감 자네는 필사쟁이에게 넘겨주고 따라 너는 이 한문을 업문으로 바꾸어서 아녀자들도 평민들도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무나. 채수의 딸과 사위 김감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글은 원래 설공찬이 한 말이야. 설마 죽은 공찬을 잡아 가두게 하겠느냐. 하하하. 채수의 웃음소리만 쾌재정에 차고 넘쳤다. 그날 이후 채수의 큰딸은 아버지가 쓴 설공찬을 들고 시댁으로 돌아왔다. 늦은 밤에도 호롱불을 밝혀놓고 한문으로 쓴 설공찬을 한글로 옮겨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 채수의 배려로 한문을 익힐 수 있었다. 여성에게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 당대 분위기에서 아버지는 여성도 글을 깨우쳐야 바른 도리를 알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어서 소리 글자인 한글로 바꿔나갔다. 제목 설공찬전도 설공찬이로 옮겨 썼다. 그녀는 한글로 옮겨 쓴 첫 문장부터 찬찬히 읽어나가며 설공찬이에 빠져들었다. 제1장 설충란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설충수 귀신 쫓는 자를 부르다. 설충란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고 장가도 들지 않았는데 올해 약관 2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04년 연산군 10년 늦가을 전라도 순창 마음마을에는 설공찬의 아버지 설충란이 대대로 내려오는 종갓집에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안채와 사랑채, 아래채, 제실과 중문간, 곡간채 등으로 이루어졌다. 마음마을에서는 큰 부잣집이었다. 설충란은 아침이면 종가 뒷산을 산책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길을 따라 싸목싸목 걸었다. 뒷산 중턱쯤에 백정이란 현판을 단 정자가 보였다. 정자 주위에는 과거 급제를 축원하는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대사성을 지낸 설위 할아버지가 이 정자를 짓고 살구나무를 심었을 때는 자손 중에 인물이 많이 나오길 빌었을 터였다. 설충란은 정자에 걸터 앉아 연분홍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을 상상했다. 살구꽃을 꽂은 사관모를 쓰고 과거 급제한 아들 설공찬이 공찬아. 그는 허공에 손짓을 하며 아들을 불렀다. 마을 이름을 마음이라 부른 것은 큰 바위가 있어서였다. 큰 바위 위에 작은 바위가 마치 맷돌처럼 놓여있다. 마을에 큰 인물이 태어나면
반드시 바위가 맷돌처럼 한 바퀴 돈다는 전설이 있다. 설위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이 맷돌 바위가 돌았다고 했다. 설충라는 산책길에 큰 바위 옆을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볏짚으로 웬새끼를 꼬아 바위에 둘러놓았다. 마을을 지키는 산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지럽게 돌아가는 나라의 안녕이 걱정되기도 했다. 설충란에게는 큰딸과 아들 공찬이 있었다. 큰딸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일찍 죽었다. 그때 공찬이는 누이를 생각하며 곡기를 끊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찬의 어미는 공찬이 어렸을 때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 어미처럼 의지하던 누이의 죽음에 공찬이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터였다. 설충란은 마음주의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에 손을 담갔다. 몇 번 목을 죽였다. 흘러가는 시냇물에 아른거리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손을 뻗었다. 점점 야위어만 가던 아들을. 설충란은 공찬이 태어난 날도 여기 큰 바위에 어머니와 함께 왔었다. 장만한 음식을 손에 들고 들뜬 마음이었지만 왠지 마을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웠다. 명색이 유교를 숭상하는 양반집인데 어머니는 웬새끼를 바위에 두르고 삼신할미에게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손자 교험을 타고나게 해주시고 병치레 없이. 공찬은 정말 마을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글 공부를 좋아해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뗀 뒤로는 사서삼경도 거뜬히 읽어냈다. 나날이 학문을 더해가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다. 분명 살구나무가 꽃을 활짝 피운 봄날 과거 급제하여 살구꽃을 꽂은 사관모를 쓰고 금의 환양할 아이였다. 설충란은 큰 바위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설위 할아버지, 불쌍한 증손자의 홀령을 굽어 살피시고 저승의 삶을 잘 보살펴주세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이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하고 장가도 들지 않았는데 올해 약관 2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찬의 몸은 뒷산 무덤에 있지만 설충라는 아들을 마음에 묻었다. 그의 집에 신주를 만들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로부터 2년 후 1506년 병인년 중종임금이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들어선 첫 해였다. 설충란에게 한양의 소식은 다소 먼 걸음에 있었다. 그는 오로지 아들의 죽음에 얽매여 있었다. 어느덧 설공찬이 저 세상으로 떠난 지도 만 2년이 흘렀다. 올해는 3년상을 마치는 해였다. 조카딸이 큰아버지 설충란을 위로하러 들렀다. 찬거리를 장만해왔다. 공찬이가 장가도 들지 못하고 죽어서 신주의 제사밥을 먹여줄 사람이 없구나. 설충란은 공찬의 신주를 둔 영호 앞에 앉았다. 그 뒤에 앉아 신주를 지켜보던 조카딸은 슬며시 고개를 옆으로 숙였다.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아버님이 큰아버지 염려가 많으세요. 신주를 밤낮으로 모신다고 집안 대소사에도 소홀히 하시고 나라 임금님이 바뀌는 큰 난리가 났는데도. 조카딸은 무슨 말을 더 하려다 급하게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동생 중수가 어지간히 날 걱정해 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아들 녀석 제사밥 먹인다고 소홀했지. 집안일도 나라 걱정도. 설충란은 신주를 한참 바라봤다. 그래,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신주를 땅에 묻어야겠다. 설충란은 일어나 신주를 집어들어
비단천으로 곱게 싸맸다. 영호를 마루에서 치웠다. 하지만 신주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망설여지기도 했다. 멀찍이 두었다가 다시 집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공찬의 무덤가에 신주를 묻어두고 내려온 날은 하루 종일 곡기를 끊었다. 동생 충수가 조카 딸을 시켜 장만해온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설중라는 동생 충수에게서 마치 혼이 어디로 빠져버린 사람 같소 하며 언짢은 소리도 여러 번 들었다. 집안 대소사에 형님 구실을 못하니 그런 소리를 들을 법도 했다. 자연스레 소원한 관계가 되었지만 비단 그 일만이 아니었다. 그들 자식들 간에 있었던 일도 둘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 중 하나였다. 동생 충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이 공침이고 밑에 동생은 업종이었다. 설충란의 아들 공창과 동생 충수의 큰아들 공침은 또한 동갑내기였다. 설충란은 사촌간인 둘을 서리 할아버지가 지은 정자 백정에서 천자문을 뗄 때부터 같이 공부시켰다. 쑥둥이가 먼저 읽어보아라. 하늘천 따지 거물 현율황 지부집주 넓을홍 거칠황. 쑥둥은 천자문에 쓰인 한자 천지현황 우주홍황을 거침없이 읽어나갔다. 업동이는 무슨 뜻인지 아려라. 업동은 머뭇거리며 천자문 첫 장만 뚫어지게 봤다. 큰아버님, 글자가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검은 건 글자인데. 둘이 공부하는 정자 밑에서 귀동냥을 하던 더 어린 동생들은 서로 킥킥거리며 웃었다. 검은 건 하늘이고 쑥둥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땅은 누렇다. 저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쑥둥은 스스로 뜻을 말해놓고 살며시 쿡쿡거렸다. 업동은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그는 쑥둥을 슬쩍 바라보며 매서운 눈빛을 보냈다. 책을 자주 보면 글이 눈에 들어올 것이야. 공부를 소리 말거라. 설중란은 어린 조카 공침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그는 어린 둘을 함께 공부시키던 때를 떠올리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금 공침은 한양에 가 있다. 동생 충수가 아들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보내긴 했지만 사실은 설충수 귀신 쫓는 자를 부르다. 김석사는 복숭아 나무채로 설공침을 후려치면서 28수주 주문을 외웠다. 각항조방신미기. 설공찬이 이승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정덕 무진년 1508년 7월 27일 해질 무렵이었다. 아이고 머니나 저 거시기가 뭐이다냐. 설충수 집 뒤편 초가에 사는 여자아이가 개암나무 잎사귀를 잡아당기다가 까무러치게 놀랐다. 어둠이 신압으로 내려앉으며 마을 뒷산을 병풍처럼 둘렀다. 하늘에선 마치 선녀처럼 예쁜 여자가 살랑살랑 치맛자락을 날리며 내려왔다. 설충수 집 뒷마당 정자터에서 사뿐사뿐 춤사위를 펼치며 논일었다. 여자아이는 행여나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뒤도 안 돌아보고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고리를 잠그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누르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설충수 어르신 집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공치미가 뒷간에 갔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대. 땅이 엎어져서 한참 만에 기운을 차렸는데 아주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렸다지 뭐야. 여자아이는 설충수 어르신 댁 아들인 설공침 이야기에 귀가 쫑긋했다. 공치미는 한양에 귀가하다 내려온 지 불과 2, 3일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병고인가 싶었다. 문고리를 풀고 밖으로 나왔다.
설중수 어르신 모셔올 테니 공침이 도련님을 지키고 있게. 설중수 어른 댁에서 머슴 사는 아저씨가 대문을 뛰어나와 어디론가 달려왔다. 여자아이는 대문 밖에서 안을 이어봤다. 안방마님이 안채마루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멀쩡한 공치미가 왜 미쳐. 손발은 잘 묶어놨으니 진정하십시오 마님. 여자아이는 조금 전에 본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 귀신이 공침에게 들어갔나 싶었다. 얼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고 싶은 마음에 입이 간질간질했다. 설중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시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러 대문을 열고 급하게 안채로 올랐다. 공침은 손발이 묶여 있어 요동은 치지 않았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뒤집혀 흰자위가 드러나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꽥꽥거렸다. 도무지 아들의 얼굴 같지 않았다. 공침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냐. 공침은 고개만 살랑살랑 저을 뿐 더는 말을 못했다. 설중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부인, 의원은 불렀소. 설중수는 문 밖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부인에게 물었다. 의원은 타지방에 출타 중이라 아래 것들이 그곳까지 데리러 갔습니다. 그보다도 마을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보았는데 하늘에서 여자 귀신이 내려와 공치며 몸에 들어갔다고. 양반집 옆에 내가 그런 요망한 말을 믿다니. 설중수는 말은 그렇게 톡 쏘았지만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진 게 혹시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자시가 시작될 무렵 설중수는 뒤뜰 정자 주위를 서성거렸다. 달무리가 낀 밤하늘을 바라보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한 여자아이가 퍼뜨렸다는 소문에 온통 마음이 쓰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요사스러운 여자 귀신이라. 여봐라 김서방,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는 안채마당에서 공침을 지키고 있는 아랫사람을 큰 소리로 불렀다. 자네 급히 한 사람을 불러와야겠어. 김석산이라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박수무당을 알고 있나? 예 어르신, 풍문이 자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잘됐네. 양반댁 체면도 있고 하니 조용히 불러와야 될 것이야. 설중수는 그 길로 김석산을 찾아오라며 김서방을 떠나보냈다. 김석산이 설중수 집에 도착한 건 인시가 다 지나갈 쯤이었다. 아직 칠흑 같은 밤이었다. 설중수는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았다. 호롱불이 검붉게 다 들어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사랑채 주위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호기심도 다 들어갔다. 양반댁일이라 소문이 금방 퍼지더군요. 저도 그 기운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김석사는 눈초리를 아래로 내리며 잠옷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설중수는 그의 눈매가 매섭고 직감적으로 느껴졌다는 말에 하며 혀를 찼다. 그래, 한번 봐주게. 나도 의원을 불러서 될 일이 아닐성 싶어 자네를 급히 오라고 했네. 그리고 여기는 양반집이니 푸닥거리는 좀 삼가게.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 하하, 심념하십시오. 뉘댁이라고 제가 성가시게 하겠습니까? 복숭아 나무채와 부적 몇 장을 들고 왔을 뿐입니다. 설중수와 김석산은 사랑채를 나와 안채로 향했다. 김석산이 안채로 들어서자 공침이 몸을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발이 묶여있어 방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아랫사람 둘이 공침을 잡아 꼭 붙들어 맸다. 김석산은 복숭아 나무채로 솔공침을 후려쳤다. 부적을 이마와 팔다리에 재빠르게 붙였다. 동북서남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 28수주 주문을 외웠다.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위실벽 규루위묘
백자삼, 정귀유성, 장익진. 부적에 그려놓은 붉은 별자리와 그림이 타오르듯이 빛났다. 청룡이 동쪽의 7별을 휘감으며 날아오를 듯했다. 현무가 북쪽의 7별을 등에 지고 북망상천을 걸어갔다. 백호가 서쪽의 7별을 끌고 달려갔다. 주작이 남쪽의 7별을 깃털에 달고 날개짓을 하려 했다. 호롱불이 급한 바람에 꺼지면서 주위가 순간 어두워졌다. 공침이 울부짖는 소리를 냈다. 그것도 여자 목소리를. 나는 여자라서 이기지 못하고 나간다. 하지만 내 남동생 공찬이를 데려오겠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목소리의 여운이 잦아들었다. 김석사는 호롱불을 찾아 불을 붙였다. 솔공침을 둘러싸고 앉은 모든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석사는 잠이 든 듯 눈을 감고 있는 공침의 눈꺼풀을 살며시 들추었다. 검은 눈동자가 돌아와 있었다. 홀령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설충수는 긴 숨을 내쉬었다. 힘이 빠졌는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김석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채에서 물러나게 했다. 공침을 묶어 놓은 광목을 풀었다. 어르신 혹시 짚히시는 데가 있습니까? 아마 형님네 죽은 큰딸 같네. 목소리도 그렇고 공찬이를 아는 걸 보니. 푸닥거리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지만 무슨 원한이 있으면 해원을 하셔야 합니다. 원기들이 억울한 일을 털어놓고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원기를 데려오겠다니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설충수는 김석산의 말을 귀담아 듣는 척하더니 아무튼 고맙네. 자네는 그만 돌아가 보게. 아랫사람 편에 두둑하게 챙겨보낼 테니.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에는 말에 힘을 놓아버렸다. 그는 딴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멍해졌다. 김석사는 공침과 설충수를 번갈아 보며 눈초리를 치켜 올렸다. 지쳐 보이는 설충수를 뒤로하고 김석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가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설충수는 안채에 따로 밥상을 마련했다. 아들 공침과 오랜만에 밥상을 두고 마주 앉았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아들이 점점 여위어갔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설충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자, 밥을 들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침이 밥그릇을 들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마치 뱃속에 거지 귀신이라도 들어 앉은 듯 했다. 설충수는 놀란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신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숟가락을 든 것도 괘씸했다. 무엇보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닌가. 공침아, 너는 오른손을 쓰도록 엄하게 배웠거늘 어찌하여 왼손으로 밥을 먹는 게냐? 공침이 밥 먹다 말고 눈을 치켜들었다. 숙부님 뭐 그리 놀라십니까? 조승에서는 다 이렇게 왼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뭐야? 거시기, 넌 누구냐? 저 모르겠습니까? 5년 전에 이승을 떠난 조카 공찬입니다. 공찬. 뭐야 공찬이? 너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몸에 있는 것이냐? 설충수는 놀라 뒤로 자빠졌다. 아들 공침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예전에 죽은 조카 공찬의 웃음소리만 온 방에 메아리쳤다. 그는 실성해버린 아들 공침을 보면서 정말 죽은 조카 공찬의 홀령이 붙었나 싶었다. 숙부님, 제 누이의 홀령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애쓰셨더군요. 그럴수록 숙부님 아들 공침이 몸만 다칠 뿐입니다. 우리 홀령은 늘 하늘 가장자리로 다니는데 몸이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설충수는 몸을 뒤로 물렸다.
혹시나 아들 공침의 몸에 들어온 공찬이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이놈 당장 공침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까? 설충수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를 내봤지만 공찬은 비웃듯 웃었다. 하하하, 웬 새끼를 꼬아 집 문 밖에 둘러놓으면 제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놈 말 잘했다. 내 그렇게 하마. 설충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아랫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는 볏짚을 모아서 웬 새끼를 꼬라고 명했다. 집안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웬 새끼를 꼬았다. 웬 새끼로 안채뿐만 아니라 집 주위를 둘러쌌다. 설충수는 조심스럽게 안채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봤다. 아들 공침이 아랫목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설충수가 들어오자 공침이 못마땅한 듯한 눈짓을 하며 눈을 떴다. 숙부님이 남의 말을 쉽게 고지 들으시니 한번 속여보았습니다. 역시 제 말에 잘 놀아나시는군요. 무엇이라 나를 속여? 내 놈이 이제 보니 솔찬히 영악하구나.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분이 웬 새끼를 꼬다니. 하하하하. 설공침의 입에서 설공찬의 웃음소리만 요란했다. 설공찬의 혼령은 그때부터 공침의 몸을 마음대로 왕래했다. 공찬의 넋이 들어가면 공침은 딴 사람처럼 움직였다. 집 뒤 살구나무 정자에 앉아 책을 펼쳐보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합장을 했다. 공찬의 혼령이 나가면 공침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설공침은 공찬의 혼령이 자기 몸을 들락거리는 일로 너무나 서러웠다. 눈물로 나날을 지새웠다. 눈도 붓고 목젖도 부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설공침이 아버지 충수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매일 공찬이한테 부대끼고 있습니다. 마치 도리깨로 저를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제 고통이, 제 한숨이 한 마리나 뛰어나옵니다. 설충수는 아픈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의 눈도 붉게 물들어갔다. 서름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다시 김서방을 불렀다. 김석산을 다시 데려오도록 보냈다. 이번에는 푸닥거리든 뭐든 체면 따질 일이 아니었다. 다시는 공침의 몸에 설공찬이 못 들어오도록 요절을 낼 터였다. 김서방은 마음마을을 빠져나와 고래를 거쳐 아미산을 넘었다. 옥천동에 이르러 성황당 앞에 섰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제단에 모셔진 성황 사신상에게 머리를 숙였다. 성황대왕 설공검과 성황대부인 양씨부인의 목각신상이 위패와 함께 놓여 있었다. 성황대왕 목각신상은 사모관대를 하였고 성황대부인은 홍삼액 족두리를 했다. 순창 고을 사람들은 성황대부인 신상이 얼마나 예쁜지 길을 가다 예쁜 각시를 보면 단각시 닮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성황대왕님, 성황대부인님, 부디 설충수 나리 때 공침을 잘 보살펴 주세요. 이 성황당에는 매년 단오제 때 성대한 성황제를 지냈다. 설충수 나리의 7대 조인 설공검을 성황대왕으로 모신 사당이었다. 김서방은 단오제 때 제사를 돕기도 하고 무당들과 성황 구판에 뛰어들어 신명나게 놀기도 했다. 박수무당 김석상과 친해진 것도 이 성황당 단오제 행사 때문이었다. 김석산이 사는 곳은 여기서 광덕산 쪽으로 더 올라가야 했다. 그는 광덕산 산기슭에 신당을 지어놓고 있었다. 김서방이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려 했다. 신당 앞에는 좋게 200년은 넘어 보이는 큰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었다. 느티나무와 신당 사이엔 대나무로 만든 솥대가
병풍처럼 펼쳐져 땅에 꽂혀 있었다. 신당 뒤편으론 사람 키만한 돌탑을 몇 무더기나 쌓아놓았다. 김서방은 신당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잠시 기다리자 안쪽에서도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신당 안은 무당집 같지 않았다. 별 장식 없이 단출해 보였다. 제단 위에는 촛불만 놓여 있고 뒤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왕이라 수놓은 왕관을 쓴 붉은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염라왕 주위로 18대신과 옥졸들이 그를 둘러쌌다.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였다. 김석사는 사각 반상을 앞에 놓고 김서방을 맞이했다. 설중순 아래 심부름 왔네. 공침의 몸이 또 귀신이 쉰 모양일세. 김석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왼손가락 마디를 짚어가며 중얼거렸다. 붉은 주사 한 양을 사서 두고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게. 내가 가면 그 홀령이 제 무덤 밖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네. 이 말을 그 무덤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그 홀령이 듣도록 말이네. 예끼 사람아, 귀신 잡는 일은 귀신도 모르게 해야지 큰 소리로 외치라니. 하하하, 자네는 내 말대로만 하게. 저 귀신은 분명 설충수 어르신 댁과 사연이 있어. 아마 스스로 풀어야. 김석사는 말을 하다 말고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그때의 느낌이 되살아났다. 여자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였다. 설충수 어른과 그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을 때 받은 느낌이었다. 김석사는 김서방을 배웅하고는 신당 뒤편으로 갔다. 그는 정동향의 돌탑과 정북향의 돌탑, 정서향의 돌탑, 정남향의 돌탑을 차례로 바라보며 합장을 했다. 그리고 그 사방 돌탑 가운데 놓인 아직 덜 쌓은 돌탑에 주머니에서 꺼낸 돌을 하나 올려놓았다. 돌은 돌무덤에서 홀로 떨었다. 주위에는 그 어떤 바람의 흔적도 없는데 오직 싸늘한 밤 기운만 감돌았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을성이 눈에 들어왔다. 태을성은 잠의원 가운데 있어 태고쪽부터 움직임이 없다. 태을성 주위로 북두칠성이 자리하고 28수 각 방위의 별들도 위치했다. 그는 별자리를 눈으로 짚으며 28수주를 거꾸로 외우기 시작했다. 진익장성유기정 삼자필묘위류구. 돌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붉게 빛이 났다. 붉은 경면주사였다. 다음날 아침 김서방은 문안 인사를 하며 김석산의 정가를 설충수에게 전했다. 그리고 공찬의 무덤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김석산이 오면 공찬인 네 홀령은 무덤 밖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설충수는 몸이 좋지 않았다. 그는 공침의 일로 이래저래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다. 늙은 요종의 병수발을 받으며 일찍 잠을 청했다. 곤하게 자고 있을 때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설공침이 들이닥쳤다. 설충수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이러실 건가요? 박수무당 김석산을 부르시겠다고요? 저를 괴롭히시면 숙부님도 성치 못할 겁니다. 먼저 숙부님 아들 공침이부터 본때를 보여드리지요. 공침이 자신의 몸을 비틀었다. 눈을 빼내려고 눈자위를 찢었다. 그뿐인가 혀를 뽑아냈다. 혓바닥이 코 위를 지나 귀 뒤로 뻗쳤다. 설충수는 곁에서 자신을 병수발하다 잠든 늙은 요종을 다급하게 깨웠다. 요종은 공침의 모습을 보더니 까무러쳐 버렸다. 설충수는 그제야 헛것을 본 게 아니란 걸 알았다. 납작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제발
다시는 김석산이를 부르지 않을 테니 공치미를 살려주거라. 설충수는 울부짖으며 몇 번을 애원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공침이 비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